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수요 공급과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장에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을 수요 공급 어, 모형을 통해서 분석해 보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시죠. 정부의 경제 정책, 그냥 미시 경제 정책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가장 강력한 경제 정책 중에 하나로 가격 통제를 들 수 있습니다. 가격 통제가 뭐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어, 우리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도 가격 통제 정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격 통제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가격 통제는 정책 조언자들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소비자 혹은 생산자에게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때 도입되는 정책인데, 어, 뭐, 최저 가격을 설정한다거나 최고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살펴볼 가격 통제 정책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최저임금제를 한 예로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약간 직접적으로 이런 예로 생각하기엔 좀 그렇지만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발생했던 마스크를 국가가 공급하고 적정한 가격을 설정해서 어, 뭐, 두 개에 3,000원 이상으로는 공급 못하게 하는, 그리고 공급망을 제한시키는 그런 조치들. 그게 이제 극적인 조치로 나타났지만, 다른 부분들에 의해서 가격을 통제한다는 정책으로 또 이해를 하면 현실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 가격, 가격 하한제, 이런 걸로 설정하는 게 최저임금제가 된다면, 가격 상한제를 설정했던 거, 뭐, 마스크를 가격 3,000원 이상 못 받게 한다. 네, 국가가 직접 공급한다. 이런 측면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통제, 가격을 통한 통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시장 개입을 하는 것들이 이제 정부 경제 정책 중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조세가 있겠습니다. 조세 소득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들이 조세 체제가 다르게 정해져 있지만 국가마다 조금 특징들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세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조세 법정주의라고 정치학이나 아니면은 사회 과목의 어떤 시간을 배웠겠지만 국회 동의 없이는 조세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세를 바꾸거나 할 수도 없고요.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 조세를 부과함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수요 공급 모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조세, 시장에서 결정되는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공공 목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결국 정부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죠. 그래서 우선 생산적으로 어떤 이윤을 만들어내 가지고 국민들한테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정부에서 경제적으로는 그런 이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그 제공하는 재원이 어디에서 오냐라는 거죠. 그러면 조세 수입이 있을 거고 정부 지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을 만회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고 그 예산 범위에 맞춰 가지고 조세 제도를 바꾸고 또는 조세를 그 세율을 결정해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런 공공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전체적인 측면을 보는 게 아니라 조세를 부과했을 때 과연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각각 개별적인 생산자나 소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의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모형을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금방 설명드렸지만 가격 상한제, 가격 하한제, 가격 통제 정책 중에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가격 상한제, 가격 하한제가 있겠습니다. 어, 상한제, 프라이스 실링이라고 하는데요. 실링이 천장이죠. 그러니까 가격의 그 맥시멈을 정해두는 겁니다. 이 이상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 이상은 부과하지 못한다를 국가가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재화 판매 가격의 법정 최고치, 법률로 정해서 최고치 이상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그 예로 이제 임대료 통제라는 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게 있고, 한국의 어떤 지방단체들이나 각각의 어떤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소득층 또는 저소득 가게를 도와줄 목적으로 공공 아파트, 공공 임대 시설을 어, 정해서 적정한 가격에 이제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거나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 건데요. 그러면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뭐 월세가 100만 원짜리가 보통 시장에 나와 있는 균형점이라고 우리가 간주를 한다면 80만 원 이상은 못 받는다. 그러니까 요런 아파트를 우리가 저소득층에게 80만 원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80만 원 이상은 못 받도록 하는 가격의 한계를 정해놓는 그런 가격통제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반대로 가격 하한제가 있을 수 있겠죠. 플로어링 또는 프라이스 플로어링 또는 프라이스 플로어라고 하는데 바닥이죠. 바닥을 정해놓는 거예요. 이 이하로는 가격을 책정하지 못한다.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 어떤 제와 판매 가격의 법정 최저치를 설정하는 겁니다. 정부가.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나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예가 최저임금법이 되겠죠. 최저임금.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해서 찬반이나 뭐 여러 가지 논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 뭐 기본적인 그 바탕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는 정해진 딱 이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 따라서 또는 최저임금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경제학자들도 많은 거의 뭐 반반이 지지하고 부정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수요 공급 모형에 있어서는 뭐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우리가 최저임금을 시행해야 되는 이유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격 상한제죠. 가격 상한제. 프라이스 실링이 있는 경우, 예, 어, 가격 상한이 있는 시장. 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듯이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림에서 보듯이 균형이 여기 정해져 있어요. 그쵸? 시장 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균형보다 가격을 더 높게 국가가 책정을 하는 경우, 네. 그러면 공급량이 가격이 높으니까 가격이 균형에서 증가하면 공급량은 이 공급 곡선을 따라서 증가할 거고 수요량은 공급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바라보는 거, 초과 공급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 공급 이론에서 배운 겁니다. 그쵸? 그런데 가격 상한제라는 게 정부가 이 P45달러, 뭐 45원, 뭐 어떤 단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요 45에서 45라는 가격 상한을 설정한 거죠, 여기서는. 가격 상한을 설정했다는 거는 45원으로 거래하라고 정해준 게 아닙니다. 그죠?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45다. 45 이상은 못 받는다. 라는 최상위 가격을 정해놓은 것이죠. 그럼 그거보다 낮은 가격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요 공급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윗부분, 요 라인 윗부분은 생각하지 말아라. 이 부분 없는 걸로 쳐라. 이렇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하에서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45보다 낮은 경우는 언제든지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무슨 말이냐? 네, 시장 가격으로 결국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 있으나 마나한 네, 있으나 마나한 가격 상한제입니다. 가격 상한제의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항상 균형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별로 뭐
어, 흥미로운 그런 결과는 아니고요. 그럼 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 가격 상한을 균형 가격보다 낮은 데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 가격 이하는 부과할 수 없다. 원래 균형은 여기에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완전 경쟁 시장이었다면, 여기서 쇼리지라고 써 있지만, 여기 디맨드 커브죠? 초과 수요이죠? 초과 수요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다. 그쵸?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장의 거래나 서로의 상호작용에서 가격이 상승할 요인을 가지고 있는 어, 지금 시점 또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초과 수요가 있다면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겠죠. 그러면 결국 상승이 돼서 아무런 다른 조건이 없다면 가격이 상승해서 결국 이 균형점에 이르게 될 거다라는 게 수요 공급 이론을 배웠을 때, 수요 공급 모형을 배웠을 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고,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네, 잘 이해를 해오고 잘 공부를 해온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지금 초과 수요가 발생했어요. 쇼리지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원래는 가격이 상승을 할 건데 정부가 이 이상은 받을 수 없어 라고 가격을 정해놨다 이겁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상의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밑으로는 받을 수 있는데 위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가 일어날 수 있냐? 네, 여기 이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양은 이 양밖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왜냐하면 이 가격에서는 공급은 더 이상 공급량은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는 생산자가 요것만 32쯤 되겠네요. 요 이상은 생산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수요량은 요걸 뛰어넘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상품을 또는 서비스를 구하고 싶지만 못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예, 지금 우리 한창 마스크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정부가 예, 사재기 못 하겠죠. 가격이 오르라는 거를 막고 있었어요. 적정 가격 이상은 못 받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암시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는 갑자기 수요가 폭발하게 돼서, 그죠? 수요가 폭발하게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원래의 균형점이 여기에 있었다면 디맨드가 갑자기 폭발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수요가 갑자기 따라가지 못했죠, 그 가격에. 가격이 폭등을 해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거를 정부가 바라지 않는다. 그건 공평한 경제 활동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았죠. 그런 어떤 가격 상한제의 예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가격 상한을 정했을 때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엄청나게 많이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양은 엄청나게 적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1973년 오일 쇼크 일어났을 때, 처음에 이제 그 시발점에서 오펙이 예, 세계 원유 가격을 인상을 했죠. 그래서 공급 부족으로 주유소에서 줄을 서가지고 선착순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 상한제, 원유 가격 오르기 전에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였지만 원유 가격이 오른 후에 공급이 줄고 균형 가격이 올랐지만 시장가격 균형 가격 수준으로 오를 수 없어가지고 물량 부족이 발생했다. 이건 옛날 얘기니까 좀 거리가 느껴지겠지만 금방 일어났던 코로나와 마스크 이런 사태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요 가격 상한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 암시장이나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래 또는 사재기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가격 통제를 했지만 오펙이 석유 가격 인상하고 수요가 변함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과거에 대한 예를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 아까 코로나 사태의 마스크 효과처럼 임대료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적정량의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지역 또는 어떤 아파트를 그러니까 싼 가격에 싼 임대료로 빌릴 수 있도록 정책을 하고 있을 때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죠. 원칙,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 덜어주려고 했던 거죠. 취지가 이겁니다, 취지가. 저소득 생활 수준 향상에는 비효율적이라는 비난도 있긴 하다. 왜 그러냐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수혜를 입는 사람한테는 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만 그거보다 그 상황에 그 서비스를 누리려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공평하게 누가 먼저 뭐 먼저 누려야 되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비효율성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죠. 단기 효과에서는. 그러면 단기와 장기를 고려했을 때 왜 수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냐? 단기에는 수요자나 공급자가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이 아주 적습니다. 가격이 조금 아니면 크게 변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당장은 나의 서비스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가격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나의 소비 패턴 아니면 공급하려는 그 행동들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물량 부족의 규모가 작다.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하는 가격의 설정이 딱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딱 시행되는 그 순간에 가격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더 가파른 수요와 공급 곡선이 어, 어, 해당되는 거죠. 비탄력적인 건 가파른 수요 공급. 그래서 가격 변화에 대한 덜 민감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디맨드, 이게 서플라이. 그렇죠. 이렇게 그 쇼리지가 발생하게 될 건데 요 균형 가격에 비해서 최고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에 요 차이 물량 부족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거. 평평하면 어떨까요? 밑에 아니면 비교로 다시 이렇게 옆에다 그려본다면 장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평평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똑같이 뭐 요 가격의 변화라고 했을 때 요 차이 평평함과 가파른 경우의 차이를 살펴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장기적인 효과, 수요와 공급의 자체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격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 탄력적이고 탄력적이란 말은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이 더 평평하다. 그러니까 요 Q와 P를 세로축으로 잡았을 때 더 평평한 수요 공급 곡선이 그려지게 될 거고 그래서 가격이 조금만 그러니까 어, 가격 상한제 가격이 조금만 균형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물량 부족 현상이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단기와 장기 효과가 다르다는 거죠. 임대료가 하락함에 따라서 공급은 크게 줄고 수요는 크게 늘어갔고 그 규모, 경제적인 파급 효과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에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왜? 이런 쇼리지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이렇게 큰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뭐 다른 식의 어떤 배분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누구를 먼저 해줄 건지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가격 하한제가 있는 시장을 보고 있죠. 가격 하한제가 있는 시장은 어떤 부분이 더 문제인가 하는 거를 아까와 똑같은 논리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가격 상한제, 가격 하한제, 우리가 봤을 때 그 균형 가격보다 가격 하한이 낮은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죠. 결국 균형 가격이 결정될 겁니다. 아까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가격이 여기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가격 하한제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요거 밑으로는 가격을
지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가 좋은 예라고 했죠. 최저임금 뭐 1시간에 뭐 얼마 이렇게 정했다고 쳐요. 1시간에 10,000원 뭐 이렇게 정했다고 치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 공급되고 그 균형으로 어떤 직업에 대한 임금이 1시간당 10,0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5,000원 이상은 줘야 돼. 세상에 어떤 일이든 5,000원 이상은 줘야 돼. 이렇게 법률이 정해졌다고 했을 때 10,000원으로 거래되고 있는 시장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5,000원 이상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 하한제가 균형 가격 밑에서 결정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부분, 이쪽 아랫부분, 가격 하한제 아랫부분은 고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요 윗부분만 있는 걸로 생각해라. 그러면 네, 이 수요와 공급 그려봤을 때 균형은 요 바깥 그러니까 쉐이드된 영역 밖에 있으니까 균형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균형보다 낮은 경우에 쇼리지가 발생해서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거고, 아니면은 서플러스가 발생해서 초과 공급이 있는 경우에 가격이 당연히 떨어져서 그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 하한제가 있는 시장에 이런 가격 하한제가 있는 시장에서 가격 최저 가격 또는 가격 하한제의 가격 지정하는 그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가격 상한제는 균형가보다 높은 경우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근데 이 경우를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균형 가격은 여기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하한을 여기 이 균형 가격보다 높은 어떤 가격으로 지정을 했죠. 그러면 뭐 시간당 10,000원이다, 뭐 시간당 5,000원이다, 뭐 정확한 그걸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는데 그렇게 결정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요거 이하, 요 밑에 있는 부분, 요 법정 지정 가격 이하로는 지급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거래가 되는, 그 가격 이상으로 거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초과 공급이죠, 초과 공급. 영어로 서플러스라고 하고요. 예. 그러면 남아 돈다라는 거죠, 물건이.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죠. 최저임금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게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에서는 우리가 노동을 공급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 공급자입니다. 기업이 노동을 수요하죠. 그래서 요게 그 서플라이 디맨드를 그려놓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 서비스 시장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노동 시장으로 옮겨가게 되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는 노동 공급자다. 그래서 이 가격이 최저임금이 내가 최저 시급을 받는 사람인데 해당되는 사람인데 최저임금이 높여졌어요. 그러면 그런 종류의 일자리를 찾기가 아주 어렵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은 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가격에.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기업에서, 기업이 노동 수요를 한다 그랬죠. 기업의 수요량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 가격에서는. 그러면 공급량이 수요량을 엄청나게 초과를 하게 돼 있는 거고, 요 초과 공급 상태. 예,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게 노동시장으로 한다면 요 크기, 초과 공급의 양, 이게 바로 실업량이라는 겁니다. 실업이라는 거죠. 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못 가고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얘기한 게 아니라 뭐 시간당 시간의 수, 뭐 일자리 수 또는 공급하려는 시간의 수, 총수 뭐 이런 걸로 해석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람 수로 해석되진 않지만 그만큼의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한 실업이 그만한 크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여기서 봤던 거 가격 하한이 결정됐을 때 가격 하한은 균형 가격보다 이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게 발생했을 때 뭐 노동시장의 경우에 실업이 발생하는 거고 상품 시장에
현상에서는 초과 공급, 서플러스가 발생한다고 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시장에 맡겼을 때는 가격이 떨어질 요인이 있겠죠. 초과 공급이 됐으면 뭐 재고가 쌓이는 기업이나 아니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량을 줄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줄이면서 가격을 낮추려는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균형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겠지만 여기서 법으로 정해서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최저임금제의 가장 큰 경제학 원론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 최저임금제 문제, 실업입니다. 실업. 실업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실업의 양, 우리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의 양과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인 논의, 또 다른 제도적인 개선,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긴 하지만 첫 번째로 최저임금이 상승했을 때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고민하는 문제, 그러니까 낼 수 있는 결론은 실업은 당연히 발생하겠죠. 이런 이제 결론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또 다른 측면에 가격 하한제가 있는 시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설명 조금 더 덧붙여서 한다면 최저임금제가 고의가 될 것이고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제도고 최저임금이 균형보다 높은 경우에 실효가 있는데 그 경우에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실업이 발생한다. 네. 이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수요 공급 모형으로. 근데 이제 뭐 여기 이걸 뛰어넘어서 경제학자들의 논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요 부분이 훨씬 더 큰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큰 문제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대적인 또 다른 측면의 얘기들이 있을 수 있죠. 최저임금이 높음으로 인해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을 막상 하면서 그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 이 최저임금을 보장해 줌으로써 생활이 윤택해지게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는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실업에 대한 부분들 우리 당연히 수요 공급 모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차원들의 효과들이 있다라는 거죠. 범죄를 줄여줄 수 있다라든지 직장을 구하고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된다면 범죄에 대한 요인들이 떨어질 거다. 뭐 이런 각가지 상황에 대한 해석들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제에 대한 논의는 아니면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있는 얘기고요. 그러면 평가를 한번 해보죠. 시장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네, 뭐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정통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우리는 시장을 믿습니다. 시장의 효율성을 믿고 시장이 가장 합리적인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죠.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뭐 이렇게 쭉 나가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현실과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이상적인 시장에 대한 그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고려하고 해석하고 또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요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시장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해낸다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꿈꾸고 있는 완전 경쟁 시장처럼 항상 시장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또 답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있긴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가격 상한제나 가격 하한제에 대해서 항상 반대한다. 반대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이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시장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면 제발 좀 시장이 균형을 찾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자. 경쟁을 촉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뭐 이게 과점 시장에 있어가지고 효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좀 더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지. 여기에 정부가 자꾸 규제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비교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시장 중심의 국가, 시장 뭐 원리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국가이고요.
한국은 뭐 예전부터 이제 그 성장의 역사 때문에 그렇죠. 늦게 발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부 주도형 경제 성장을 해 왔고, 그런 어떤 정부 주도형 경제 성장의 와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규제와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기획조정처 뭐 이런 그 공무원들이 파워가 세죠. 이제는 좀 이제 민간의 역할을 더 존중해 줘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직까지도 직접적인 규제가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허가제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필 때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던가, 뭐 그런 어떤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배달의 민족 사태를 보듯이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야, 저 독점으로 가더니 쟤네들이 이런 식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고 어 시장의 효율성을 독점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경쟁이 줄어드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우리 정부가 만들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저는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에 맡겨서 시장이 좀 더 경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시장,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요새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래를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플랫폼. 여기에 있는 소비자 쪽 아니면은 사용자 쪽 아니면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공급자 측, 요 두 측의 어,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체인데, 그런 사업체들을 이제 뭐 투사이디드 마켓이라 또는 멀티 사이디드 마켓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그런 플랫폼들은 또 전통적인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는 또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에다가 어 뭐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하는 개발자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봐도 정부가 그런 쪽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례가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저는 많이 듣고 있고, 저는 이제 특히 그런 어떤 플랫폼에 대한 분석들을 좀 관심 있게 하고 있어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또 그거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차원에서 볼 때, 물론 뭐 미국처럼 뭐 시장 원칙을 너무 고수하는 바람에 어떤 공공적인 선이라든지 공공적인 어떤 균형, 또 그 부의 불평등한 분배 뭐 이런 문제들이 뭐 훨씬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서 정부가 자꾸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라는 부분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그런 경제학자들의 입장하고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고 경제 활동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네. 이게 시장에서 가격이란 이놈이 어, 빨리빨리 조정이 되면서 우리가 균형에 이르고, 균형의 이름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를 정부죠.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걸 망치는 정부 실패의 현상은 우리가 좀 막아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항상 그 점을 지적했어요. 동아시아의 경제 모델들 이제는 끝났다. 폴 크루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어, 그 논리는 그런 겁니다. 너무 직접적인 규제가 너무 많다. 결국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공공사업의 중심을 목표를 맞추고 그쪽에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민간 사업에 들어가서, 또는 어떤 사업을 좀 더 우리가 진흥을 해야 된다, 뭐 방향을 이쪽으로 가야 된다, 트렌드를 이끌어 주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컨퍼런스를 연다거나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규제들을 철폐해 준다든가 약하게 해준다든가,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규제들이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 직접 규제는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측면은 정부가 시장 성과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뭐 측면이 있고,
어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런 거죠. 국가 위기 또는 어떤 국가 긴급 상황 요런 뭐 코로나 사태 아니면 재해 상황 이런 것도 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윤리적으로도 그렇지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어 그러니까 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죠. 예전에 뭐 카타리나가 왔을 때 그 식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기업이 그럼 수요가 부족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어 물건, 생수를 사 먹어야만 하는 거다. 시장에 맡겨두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 그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부서져 가지고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거 예 시장의 원리라면 뭐 나쁜 게 있냐. 돈 벌려고 그러는 건데. 라는 측면의 논리가 될 수 있을 거고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나서서 어떤 식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고 그러니까 마스크가 부족하고 이거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 너무나 많은 어떤 전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부가 이걸 통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 사재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급자들이 그 암시장 같은 데 내놔 가지고 비싸게 팔고 아니면 중국인들한테 팔려고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공평함 아니면 윤리적인 문제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경제나 시장이라는 논리로 우리가 어 위에 경제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에만 그냥 맡겨 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하고는 또 다른 측면의 얘기가 되는 거죠.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위급 사태에 대한 시각,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올바른 그러니까 '뭐가 정의인가.'라는 'What is justice?'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경제학만 생각하고 시장만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가치들을 비교하는 문제에 있어서 참 경제학자 입장에서도 힘들어요. 이제까지는 우리는 그냥 숫자로 아니면은 효율성에 대해서만 바라보고 있다가 요 공평함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논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통제는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 보조금, 뭐 임금 보조, 뭐 가격 최저임금제 이런 것들의 논란들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이 있나 뭐 확실한 결론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흘러왔고 역사적으로 어떤 역사가 있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제 수요 공급 모형으로는 요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게 막고 있는 임대료 보조금이라든지 초과 어 공급이 나타나는 최저임금 때문에 초과 공급이 나타나는 아니면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들. 그 와중에 우리가 고민하는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갖가지 논점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조세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규제, 가격 상한, 가격 하한보다 조세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조세라고 해서 완벽한가? 아니다라는 거죠. 뭐가 있느냐? 귀착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시던스라고 하는데요. 세금이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분담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조세의 귀착이요. 구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효과는 같다. 어,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한테 아니면은 기업에게 세금을 물렸어요. 네. 기업에게 세금을 물렸어요. 어떤 상품만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뭐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모형화하자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과를 파는 사람한테 사과 양에 비례해 가지고 세금을 매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세금은 사과 판매하는 사람들이 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도 과연 보통 그렇습니다. 세일즈 텍스 뭐 소비세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죠. 결국 부과하는 게 공급자한테 걷어들여요, 정부에서는. 근데 미국의 경우에서는 좀 다르고 한국의 경우에서는 좀 다르고 뭐 직접적인 우리가 소비세를 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로 다 납부를 하고 있죠.
근데 그 현실적으로는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걷어들이는 거 실질적으로 돈을 걷어가는 그 주체는 공급자 쪽에서 걷어가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매자에게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아니면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그 귀착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건지, 어떤 식으로 구사할 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판매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왜요? 네, 그러니까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드는 겁니다. 세금을 떼서 줘야 되니까. 균형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예, 그려보시면 간단히 이해가 되죠. 이렇게 SSS 프라임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가격 상승하고 거래량 감소하는 것까지는 수요 공급 모형을 이제까지 공부했으니까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래를 억제하는 거죠. 우리 뭐 마약이나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어떻게든 예,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 디맨드를 줄이든가 공급을 줄이든가. 예, 그런 그런 측면으로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또는 소비자한테 부과해도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여기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 감소하고 디맨드를 고- 타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수요자에게는 가격이 하락하고 그 차액만큼 정부가 가져야 하는 조세 크기만큼이 부과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그림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시장 거래를 억제하게 된다. 균형 공급량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구입자와 판매자는 세금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조세의 귀착을 통해서 에, 부담이 각각 전가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올 것입니다. 구입자와 판매자는 세금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한쪽의 판매자에 대한 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조세 귀착, 조세 귀착을 통해서 텍스 인시던스를 통해서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구입자들은 전보다 높은 금액을 내고 판매자는 전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예, 그렇다라는 거고 조세량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아까 그림 그대로예요. 그죠? 그대로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점선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텍스를 부과한 다음에 가격, 수요자는 높은 가격의 이 물건을 요만큼 사게 될 거예요. 요만큼 사게 됩니다. 근데 요 이제 수직거리를 우리가 어, 텍스의 크기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S 플러스 텍스라고 되어 있죠. S 플러스 텍스. 원래 S에서 텍스만큼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거리.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조세를 매겨가지고 비용이 늘어나니까 공급선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이제 수직거리가 텍스의 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직거리가 똑같으니까 수평으로 다 이동을 했으니까 요것도 텍스 크기죠. 그럼 요 크기가 텍스의 예, 크기입니다. 조세의 크기죠. 거기다가 균형 거래량이 여기에 결정이 됩니다. 조세가 오르나서. 그럼 이 전체 양, 이 사각형 이 양이 다시 말해, 그러니까 조세 수입이 되는 거죠. 조세 크기랑 거래량 각각의 개수에 대해서 어떤 가격만큼 조세를 부과를 한 거죠. 그럼 그 크기가 조세 크기가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정부에게 조세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 조세 수입의 일부는 이게 공급자에게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일부는 공급자에게 전가된다라는 거. 그러면 한번 보시죠. 원래 균형 가격은 여기 있었어요. 그 조세가 부과됨에 따라서 조세 크기가 이만큼 부과됨에 따라서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이동을 해서 그런 수직으로 이동했는데 소비자는 이만큼의 가격을 내고 이 물건을 이만큼 사게 될 거고 균형 거래라는 만큼 공급자는 조세 지불하고 나면 요만큼을 요 크기만큼을 사실은 소비자한테 거둬 드리겠죠. 가격이 올랐죠. 텍스만큼 올랐으니까 그만큼 크기만큼을 수입으로 벌어 드리게 될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요만큼을 위에 있는 빗금친 오렌지 정사각형 모양의 크기만큼을 정부에게 조세로 지불하게 되겠죠. 그러면 남는 부분은 이 밑에
부분이라는 거예요. 수입이.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든 비용을 빼면 요 삼각형만큼의 뭐 이윤을 가져가게 될 건데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또 생산자 이론 공부하면서 다시 공부하게 할 거고. 그러면 균형 공급, 균형량에 비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원래는 요 균형 가격 여기서 결정이 돼 있었으면 원래 더 많은 양을 설정하게 될 거지만 지금 이제 가격은 그러니까 우리 거래량은 여기로 이만큼으로 Q2인가요? Q2인가요? 예, Q2만큼 균형 거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딱 결정됐으니까 원래의 균형 가격에 비례해서 얼마만큼의 부담들을 나눠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사각형, 요 위에 지금 수평선으로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는 요 크기에 있는 사각형은 소비자의 부담이고요. 밑에 있는 아직 마크 안 된 요 부분은 네, 공급자. 여기서 얘기했지만 판매자에 대한 판매자에 대한 과세를 했는데 부담은 서로 나눠 갖는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조세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조세 부과를 통해서 조세 수입 발생한 것 중에 그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소비자로부터 지불된 양이고 밑에 부분은 공급자로부터 생산자로부터 부담된 양이다. 조세 귀착이 일어났다. 이런 현상은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구입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아까랑 똑같죠. 근데 이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뭐 이게 제가 추가적으로 그림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다시 그려보면 이렇다라는 거죠. 공곡선 있고 수요 곡선이 있을 것 같고 수요 곡선이 있고 공곡 곡선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구입자, 소비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균형 가격에 비해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원래는 여기에 있었는데 이 지점에서 거래가 될 거죠. QT라고 할게요. 텍스 이후에 텍스 이후에 그 요만큼을 원래는 이만큼의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만큼의 가격. 그렇죠? 근데 이제 공급자 이만큼의 총 가격을 지불하는데 이 가격 중에 공급자한테 지불하는 금액은 이만큼, 그 위에 지불하는 게 크기는 다 조세로 정부에게 지불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디맨드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구입자한테 과세를 지불하면 그 크기가 수지 크기가 텍스 어마운트 맞습니다. 이게 텍스 어마운트 T고 균형 거래량이 줄어들었으니까 QT만큼 결정이 되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양은 공급자한테 직접 지불하는 양은 요 밑에 사각형 요것만큼을 공급자한테 직접 지불할 거고 요 크기만큼을 정부에게 조세로 지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조세를 원래 균형에 빗대어 보니까 요 밑에 부분은 공급자의 부담, 요 윗부분은 소비자의 부담이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조세 귀착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 부담하는 귀착의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된다.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시장과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 수요는 매우 탄력적인 시장에 구분이 필요할 것 같다. 왜? 그러면 이 귀착이 발생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했다고 치고 이해를 했는데 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든 생산자든 둘 다 부담을 지네요. 둘 다 부담을 집니다. 그게 어떤 측면으로 소비자한테 부과되든 공급자한테 부과되든 우리는 뭐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 언제든 부담이 발생을 하게 된다. 양쪽 다. 근데 누가 더 큰가요?
이런 물음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건 어떻게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나요?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요게 요게 중요하다는 거.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탄력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가격이 변화했을 때 내가 공급량을 확 줄 거다. 나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 텍스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할 거야. 이겁니다. 그럼 탄력성이 크다는 거죠. 공급자가 더 탄력성이 크다. 내가 대처를 더 센서티브하게, 민감하게 한다. 그리고 한쪽은 민감하게 하지 못한다. 누가 피해를 더 많이 볼까요? 민감하게 하지 못하는 쪽.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쪽이 비용을 덜 부담하고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된다. 이해되시나요?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죠.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인 수요자가, 구입자가 이 부담을 부담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은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탄력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뭐 수치적으로 지난 시간 또는 앞에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근데 탄력성이 어디에도 응용될 수 있다? 조세 비착에도 응용될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경제 주체가 조세 부담을, 조세 비착 정도가 훨씬 더 크다. 되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 부담,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부담한다. 수요 탄력성이 더 낮다면 구입자 또는 소비자가 바른 재화를 찾기 어려워하게 되는 거고, 그죠? 판매자가 그러면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를 그쪽에서 더 받는 거죠. 상대적인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 때, 낮을 때 이런 현상을 보인다라는 조세 부담이, 세금 부담이 커진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